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격변을 지켜보며 우리는 종종 착각에 빠집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환상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네팔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혁명 이후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만들어낸 혼돈,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팔의 변화는 2024년 7월부터 시작됐어요. 당시 집권했던 올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죠.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새로 들어선 수실 하카르키 임시정부는 출범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6개월. 그것도 2025년 3월 총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라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국민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파괴의 규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위로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거든요. 전국 753개 지방정부 중 300개가 완전히 소실됐고 218개 경찰서 중 112개가 전소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단 6시간 만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파괴의 선택성이었어요. 주요 정당들의 당사는 모두 불탔지만 특정 정당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37곳이 전소되고 백신 보관 시설까지 파괴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괴 행위들이 계속됐거든요. 이런 시설들은 정치와 무관한 곳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국가기관 파괴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청 역할을 하던 기관이 전소되면서 모든 수사 기록이 사라졌어요. 포카라 공항 비리 사건, 부탄 난민 조작 사건 등 중요한 사건들의 증거가 모두 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패 척결을 외쳤던 시위의 목적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셈이죠.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이틀간의 소요로 인한 총 피해액이 네팔 GDP의 절반에 달했거든요. 민간 부문 피해만 8천억 원, 공공 부문까지 합하면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였어요. 한 나라의 경제 기반이 48시간 만에 반토막 난 것과 같았습니다. 약탈의 규모도 조직적이었어요. 중앙은행에서 금 18kg과 현금 5천만 루피가 사라졌고 전국 60개 은행 지점의 ATM이 모두 털렸습니다. 대형 마트 체인 28개 매장 중 21개가 약탈당했죠.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대규모 약탈이 사전에 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도소 집단 탈옥이었습니다. 전국 20여 개 교정시설에서 1만 4천 명의 수감자가 탈출했어요.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6,800명이 도주 중인 상태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흉악범들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죠. 특히 살인범 340명, 강도범 1,200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어요. 소요 과정에서 실종된 총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 1,200정과 탄약 10만 발이 행방불명 상태예요. 이 무기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접한 인도 비하르주는 이미 무법지대로 유명한 곳인데 이 총기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무기들이 선거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 탐사팀은 이런 파괴가 조직적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건물 화재의 맹렬함, 30분 간격으로 이어진 연쇄 방화, 그리고 일반적인 가연물로는 불가능한 화재 강도 등이 그 근거였죠. 싱가포르의 화재 전문가는 누군가 인화물질을 대량으로 반입해 체계적으로 방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건물까지 완전히 소실된 점을 보면 일반적인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력이 마비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경찰들은 건물이 없어 천막에서 근무하고 있고 시위대를 보면 돌을 던지는 상황이에요.
젊은 층이 모인 곳에는 아예 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치안 유지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이런 혼란 속에서 수실 하카르키 임시정부는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요? 한 달이 지났지만 20개 장관직 중 8명만 임명된 상태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핵심 부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임명된 장관들조차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공무원들이 임시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부패 척결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사 자료가 모두 소실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시위대가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올리 전 총리와 전 내무장관 체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리는 며칠 전 3만 명이 모인 집회를 열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죠. 이 집회에서 올리는 진짜 민주주의 세력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어요. 기존 정당들의 반발도 거세집니다. 하원 해산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10건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주요 정당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흥미롭게도 소요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4당과 5당만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요. 이들은 오히려 임시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과연 우연일까요? 네팔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방글라데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방글라데시에서도 정권 교체가 일어났거든요. 공무원 할당제 반대 시위가 발단이었는데 하시나 총리가 시위대를 라자카르라고 부르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라자카르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 편에 서서 동족을 학살한 민족 반역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딸인 하시나가 젊은 시위대에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죠. 결국 하시나는 인도로 망명을 떠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임시정부를 이끌게 됐어요. 방글라데시는 네팔보다 출발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가 있었고 대법원이 즉시 임시정부를 승인해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독립운동 정당인 아와미 연맹이 불법화됐고 오히려 친파키스탄 정당인 자마트 이슬람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혁명 후 정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혁명 후 복수심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면서 사회 전체가 보복의 악순환에 빠졌어요. 경찰력이 무력화되자 각 지역에 자경단이 생겨났고 이들이 인민재판식으로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79명이 길거리에서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어요. 이런 린치는 대부분 전 정권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개인적 원한을 푸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거든요. 살인사건은 전년 대비 30% 증가해 납치와 강도 사건은 100% 늘어났습니다.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가 된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 종교 극단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힌두교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이 빈발하고 있고 이들의 사원과 상점이 파괴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팔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상황이에요. 방글라데시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도 없고 법적 정당성도 논란이 많거든요. 게다가 하나만 발 넘는 총기가 실종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실 하카르키는 국제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국내에서도 정치적 기반이 약해요. 2025년 3월 총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당들이 선거 보이콧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리 전 총리는 이미 위헌적인 정부가 치르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른 주요 정당들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팔 의회당과 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은 공동 전선을 구축해 선거 무효화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선거 보이콧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표를 방해하려는 세력과 선거를 강행하려는 정부 간의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실종된 총기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전국적인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거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임시정부 지지자들과 기존 정당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설사 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주요 정당들이 불참한 선거의 정당성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또 다른 정치적 위기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네팔은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인정도 받기 어려울 테고 경제적 고립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혁명의 이면입니다. 겉으로는 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발전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파괴됐어요. 부패 수사 기록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부패 세력들이 면죄부를 받게 됐고 경찰력 마비로 치안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혼란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네팔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정당들, 조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자들이 진짜 배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4당과 5당의 행보는 매우 의심스러워요. 이들은 소요 과정에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임시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왕정 복고 세력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에서 온전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군대뿐이에요. 왕당파가 군부와 손을 잡는다면 충분히 정세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왕당파는 임시정부 출범 전 군부와 접촉했던 이력이 있어요. 군부 내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인도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도 여당인 BJP는 네팔이 힌두 국가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현행 헌법의 세속주의 조항을 없애고 힌두 왕국으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팔의 상층 카스트들도 이런 변화를 지지하고 있고요. 인도는 이미 네팔의 경제를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네팔을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의 혼란 상황이 중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이미 중국 기업들이 네팔의 인프라 복구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평범한 네팔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경제는 반토막이 났고 치안은 무너졌으며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소가 불타면서 아이들이 필수 백신도 맞지 못하고 있어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같은 기본적인 민원 업무도 마비된 상태거든요. 교육 시스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국 교육청 건물 중 40%가 소실되면서 새 학기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교사들의 급여 지급도 중단된 상태라서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상황이죠.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 소실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졌고 의료진들도 급여를 받지 못해 이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의 경우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어요.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변화는 오히려 생활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거리의 시위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욱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일부는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선거 준비라는 명목상의 임무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지방관공서가 불타버린 상황에서 전국 단위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부터가 문제거든요. 결국 네팔이 직면한 것은 전형적인 혁명 후 딜레마입니다. 기존 체제를 타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요. 특히 파괴의 규모가 클수록 재건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네팔의 경우 파괴 규모가 워낙 커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혁명이나 급격한 정치 변화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야기할 수 있어요. 둘째,
기존 시스템을 파괴하기 전에 대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혁명 과정에서 진짜 이익을 보는 세력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넷째, 감정적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네팔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적 변화의 복잡성입니다. 선악구도로 단순하게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요. 그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네팔이 어떤 길을 걸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워 보여요.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훨씬 복잡하거든요.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6개월짜리 임시정부에게 주어진 시간 중 이미 한 달이 지났어요. 남은 5개월 동안 선거 준비, 치안 회복, 경제 재건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이에요. 결국 네팔 사태는 혁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네팔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팔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들이 하루빨리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사례를 통해 정치적 변화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팔의 혁명 한 달,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기분 좋은 일.